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이급 이론에서요, 부채 파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는 보시는 것처럼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산처럼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기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동부채에는 여기 우리가 배웠던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하고 관련된 매입을 하고 매입채무로 부르는 외상매입금, 그다음에 지급업, 기타 채무인 미지급금, 선수금 계정들은 앞에서 채권 계정을 설명하면서 상대적인 계정으로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금 계정도 설명을 해드렸고 현재 이 유동부채에서 여러분들한테 아직 설명을 안 드린 계정은 요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것이네요. 요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보통 단기 차입금은 1년 이내에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이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상대적인 계정이 바로 요 장기 차입금이에요. 장기 차입금은 우리가 1년 이후에 1년 넘어서 갚아야 될 부채일 때 장기 차입금이라고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여기 예제에서 장기 차입금을 빌렸어요. 보통 2020년에 1월 1일 날 차입금을 빌렸고 우리가 갚아야 될 날짜는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2023년 5월 31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가 여기를 차입금을 받았을 때 10만 원이에요. 처음에는 보통예금으로 그 차입금을 받았고 3년 이게 몇 년이죠? 2020, 21, 또 헷갈리네. 2020년, 그다음에 2021년, 2022년, 2023년. 지금 1, 2, 3 1월 1일 날 할 게 아니라 5월 1일 날 하면 되겠네요. 뭐 1월 1일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3년 만 3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갚기로 계약을 했다고 치면 당연히 처음에 빌릴 때는 이렇게 장기 차입금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놔두면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시간이 점점 갚아야 될 날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2022년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에 결산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산할 때 보니까 장기 차입금 2023년 5월 31일 날 갚아야 되는데 벌써 내년에 갚아야 될 날짜가 왔단 말이죠. 언제 기준으로? 여기 지금 결산 2022년 결산하는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날짜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이 장기 차입금이라고 기록했던 이 계정은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닌 거죠. 언제 시점에서요? 2022년 12월 31일 시점에서는 내년에 이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을 이렇게 상기시켜서 없애주는 거예요. 왜? 장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상기시켜준다. 없애주고요. 대신에 얘는 전 다음 내년에 갚아야 될 부채가 됐다 그래서 그 계정의 명칭이 독특하게 유동성을 가진, 즉 내년에 갚아야 되는 장기 부채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도 보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유동 부채하고 유동이라는 말과 장기 부채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정이 두 개가 결합이 되게 되면 앞에 있는 게 주인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회계 처리 다음에 이제 갚아야 될 장기 부채가 있으면 12월 31일 결산할 때 기말 결산 조정 항목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는지 이 유동성 장기 부채를 물어보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입니까? 비유동 부채입니까? 이거 물어봐요.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인가요? 비유동 부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유동이 주인이니까 얘는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예요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장기 부채 보고서 비유동 부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기 십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자, 이렇게 설명해 드렸으면 지금 비유동 부채에서 장기 차입금까지는 설명을 해 드린 것이 됐고요. 그다음에 비유동 부채에서 사채와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채는 여기다 쓸까요? 자, 이번에는 사채 설명할게요. 여기 사채라고 하는 것은요. 사채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회사채의 줄임말로 사채라고 줄여 쓴 규정이고요. 보통 이 사채는 회사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회사에서 증서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3년 만기로 발행하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근데 이 채권을 발행할 때 조건 중에서 사채를 발행할 때는요, 세 가지로 형태로 발행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할증 발행이라는 거, 할증 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얘는 10만 5천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액면 발행이라고 해서 10만 원에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할인 발행이라고 해서 이를 갖다가 9만 5천 원에 이렇게 발행할 수도 있다니, 금액을 싸게 해서 발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전제 조건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발행하는 사채예요. 사채라고 이렇게 증서가 있는데 여기 사채 어느 회사에서 발행하는 사채가 액면가액, 즉 표지에 써져 있는 금액이 얼마짜리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10만 원짜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채권을 갖고 있는 그런 채권자한테는 1년마다 아니면 어떤 기간마다 이자를 갖다가 10%씩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발행한 회사 이름도 있겠죠. 그러면 액면가액, 즉 사채를 이렇게 발행했다는 뜻은 이 사채에 적혀져 있는 그 원금과 그다음에 이자 1년마다 10%씩 3년 동안 계속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 액면 사채를 갖다가 발행하게 된단 말이죠. 사채는 장기, 그러니까 비유동 부채니까 돈을 빌리는 행위니까 대변에다가 이렇게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사채라고 기록하면 돼요. 부채 계정이에요. 그래서 금액은 3년 후에 얼마를 갚아야 되냐면 10만 원을 이렇게 갚아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발행을 해놓고 갚아야 될 거 써놓고 차변에 사채를 발행했으니 돈을 받았겠죠.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할증 발행이라는 것은 액면 금액보다 더 비싸게 돈을 받았으면 그래서 현금이 10만 5천 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니 3년 후에 10만 원 갚는데 어떻게 지금 10만 5천 원에 주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자율이 높다면 지금 10만 5천 원을 주더라도 3년 동안 받는 이자나 그 밖에 이 사치에 붙어 있는 다른 특별한 선택권이 있다면 3년 후에 받을 원금 10만 원보다도 3년 동안에 받는 것과 어떤 혜택이 있으면은 10만 5천 원 주고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를 할증 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돈 받은 것과 사채 우리가 갚아야 될 돈과 금액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차이를 쓸 때 뭐라고 쓰느냐면 사채를 발행하고 났더니 돈이 차이가 생겼더라. 사채 할증 발행한 거죠. 할증 발행을 했더니 금액이 차이난 금액이 얼마가 났느냐면 5천 원이 났어요 라고 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사채 발행하는 것도 그닥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란 얘기죠.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액면 발행은 똑같은 거니까 사채 10만 원, 현금 10만 원 이렇게 쓰니까 크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금방 이해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할인 발행이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차변에 할인 발행 있을 때는 뭐라고 쓰냐면 현금 받은 금액이 여기 9만 5천 원
95,000원 이렇게 받은 거예요. 뭐 보편적으로 할인 발행을 많이 하고요. 자, 대변에다가는 사채 3년 후에 갚아야 될 돈은 10만 원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할인 발행을 했더니 우리가 10년 후에 갚아야 될 돈보다 현재 받은 금액이 더 적죠. 그럼 차이나는 그 금액 5,000원은 뭐라고 쓰냐면 이번에는 사채를 할인 발행했어요. 할인 발행을 했더니 얼마가 차이가 났어요? 차이나는 금액이 5,000원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기록을 해주시란 얘기예요. 지금 회계 2급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잘 구분하셔도 아주 잘 학습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채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정도만 설명해드리고 용어 이렇게 사채 표지에 써져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액면 가액, 액면 금액이라고 불러요. 또는 뭐 액면 가액이라고도 액면 가액이라고도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이자율이요.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자를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거를 액면 이자율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그 사채에 표시되어 있다 그래서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불러요. 회계 2급 수준에서는 이런 용어까지는 나오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배울 거라면 회계 1급서부터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왕 배워둔 김에 여기 쓰는 용어들이 이런 용어들로 쓰이는구나 라고 봐두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용어가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상할 수 있듯이 우리 퇴직금과 관련된 얘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기다 받았을까요? 자,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회사에서는 말이죠. 결산 때가 되면 즉 기말 12월 31일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다 퇴사한다는 것을 가정해서 그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놓는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이 회사가 처음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기록한다고 가정을 하면 2022년 12월 31일 시점에서 전 직원이 퇴사를 하면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계산해 봤더니 10만 원이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럴 때 이렇게 퇴직금을 계산하고 나서 우리 회계 담당자는 이걸 어떻게 기록하냐면 얘는 퇴직급이에요. 퇴직금인데 퇴사할 때 지급해야 되는 급여라고 해서 퇴직급여라고 기록합니다. 퇴직급여는 급여처럼 판관비 계정이에요. 10만 원 기록하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퇴직급여 퇴직할 때 급여로서 지급할 때 충당할 부채예요 라고 기록한단 말이죠. 퇴직금 나갈 때 충당할 부채 지금 기록해 놓는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바로 기록해 놓을 것은 지급할 것은 아니고 퇴사할 때 퇴사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순차적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로 기록을 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직원들한테 지금 퇴직금으로 10만 원 지급해야 될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만약에 퇴사자가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서 2023년 4월 30일 날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그 퇴직금이 2만 원이었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2만 원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냥 있었던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 여기 기록해놨던 거에서 그냥 뺐으면 돼요. 기록할 때 어떻게 쓰냐? 차변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2만 원 쓰시고 충당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줬다 할 때 보통예금에서 2,000원, 2만 원 이체해줬다 이렇게 기록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요것도 그렇지만
요것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요거는 지우고요. 퇴사자가 없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2023년 12월 31일 날 또 12월 31일 날 퇴직금을 계산해 봤더니 전직원 거요. 금액이 12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 지금 매년 기말이 되면 회사는 전 직원이 퇴사한다는 가정에서 퇴직금을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퇴직금이라는 게 원래 1년을 근무하게 되면 한 달치 월급을 갖다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1년 동안에 퇴사하는 사람보다는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매년 증가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부채로 지금 기록해 놓은 게 현재 지금 10만 원이 있단 말이죠. 근데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더 증가한 거예요? 2만 원이 더 증가한 거죠. 그럴 때는 증가한 것만큼만 추가로 설정을 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퇴직급여 증가한 만큼 2만 원 이렇게 해놓고 대변에다가는 똑같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해가지고 2만 원 이렇게 추가로 기록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비유동부채에 대한 설명이었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서는 여기 부채의 정의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거는 앞에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이 기정별로 다 된 것이라서 한번 쭉 훑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차입금, 매입 채무의 외상 매입금과 지급업,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 법인세 이건 차후에 배우기로 하고요. 기타 유동부채,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 부가가치세 예수금 이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는 차후에 여러분이 회계 1급에서 부가가치세를 배울 때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나왔던 사채,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뭐 등등 장기 충당부채, 장기 충당부채 여기 해당되는 거 읽어보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이라서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있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연법인세 부채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당 사항 없는 거니까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임대보증금은 임차보증금하고 설명드렸던 걸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교재 읽어보시면서 내용들 규정을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 파트는 개인기업, 자본기정만 남았어요. 우리 재무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 자산과 부채 기정은 좀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 개인기업의 자본금에 대한 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기정, 개인기업의 자본기정은 좀 법인에 비해선 상당히 좀 단촐한 편인데요. 자본기정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자본계정에 자본금이라는 계정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자본이라는 계정 안에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자본금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요. 얘는 지워야겠네요. 이건 주식회사의 경우니까. 자, 자본금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회계 원리 때 배웠던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개인기업이긴 하지만 회사라서 현금 100만 원이 들어온 것이고 그다음에 그 낸 것만큼을 자본금 출자라는 말 뜻이 자본금을 내놓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본금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서 자본금을 기록하면 그걸로 끝이고 뭐 또 추가로 출자했다면 추가 출자하면 그것도 자본금 이렇게 쓰시면 돼요. 꼭 그 자본금을 현금으로만 내라는 법은 없어요. 뭐 건물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주식 뭐 다른 거 뭐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쓰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개인 기업이다 보니까 그 개인 기업의 대표가 돈을 갖다가 회사와 관련된 그 비용으로 쓴다면 그건 우리가 배웠던 비용 계정으로 쓰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 돈을 다시 빼서 쓰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개인적인 용도. 예를 들어서 우리 딸내미 저기 졸업하는데 뭐 노트북 하나 사주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은 그 회계 담당자는 네 그리고 바로 드려야 돼요. 근데 그거는 자본금으로 넣어놨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다시 뺐을 때는 자본금이라는 계정 뺐은 거긴 한데 1년 동안에 몇 번을 뺐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계정인 임시계정인 인출금 그 현금 인출기에서 돈 빼쓰는 것처럼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기록을 대신 해놓습니다. 이 인출금 계정은요 가계정이에요. 임시계정. 그래서 기말 때가 되면 기말에 결산할 때가 되면 다 없애줘야 될 계정이란 말이죠. 임시계정 또는 가계정이라고도 부르는데 인출금으로 써놔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그나마 회계 2급 1급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세금을 냈다 그래요. 어떤 세금? 사업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이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는 회사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라 이 개인 사업자의 개인한테 대표한테 부과된 세금이에요. 개인 사업자들 경우에는. 그럼 이거는 이런 세금을 내게 된다면 세금과 공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목적에 개인한테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얘는 인출금으로 계정을 써야 되고 구분하셔야 될 것은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세라는 게 있어요. 사업소세, 사업소세라든지 재산세, 회사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걸 만약에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오면 얘는 배웠던 대로 세금과 공과 회사와 관련된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로 쓰지만 여기 지금 소득이란 말이 중요해요. 소득에 관련된 거는 규정 뭐라고 쓰라고요? 얘는 개인한테 대표한테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얘는 회사에서 대신 납부했다 그러면 인출금이라는 계정으로 꼭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에 인출금이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었겠지만 1년 동안에 발생한 인출금을 묶어서 5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결산할 때 기말에 인출금은 빼주고 그 자리에 다시 자본금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인출금 계정은 상계시켜서 없애주고요. 인출금 계정은 상계라는 게 서로 계산해서 없애준다는 뜻이에요. 상계시켜서 없애주고 그 금액만큼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해준다. 인출금 없애버리고 자본금으로 대출해준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자본금 출자했던 거에서 자본금을 뺏은 게 되죠. 그럼 왜 처음부터 자본금이라고 안 쓰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자본금 계정은 원래 중요한 계정이어서 1년 내내 아무 때나 자본금 흔하게 쓸 수 있는 계정이 아니에요. 그럼 자본금 계정이 엄청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본금 계정은 연말에만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표시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개인 기업에 대한 건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회계 2급 시험에서도 이론 문제로 그 법인 기업에 대한 자본 구조를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자본의 구성은 재무상태표에서요. 자산부채 자본 얘기할 때 법인의 자본 구조는 5가지가 있는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법인의 자본 계정은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거. 얘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거를 갖다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회계 2급을 배우고 계시기는 하지만은요. 법인의 자본금 계정 5가지가 있다는 거
요 참고로 그냥 요 계정의 내용만 암기를 해두시면 회계 1급 공부하실 때도 자본계정의 기본적인 틀이 우선 세팅돼서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교재 내용을 보니까 개인기업의 자본금 기정, 그래서 자본금 기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인출금 기정,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설명한 거 그대로 있을 테니까요. 자, 그다음에 중요하게 개인기업의 세금 중에서 사업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개인한테 부과되는, 기업주한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인출금 기정으로 꼭 기록하라고 얘기해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세금과 공과 이런 것들은 취득세, 등록세는 등록 관련된 것들은 취득세는 등록세는 지금 제가 취득하는 자산명으로 기록하라 그랬었죠. 취득하는 자산명, 유형자산 취득할 때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금과 공과는 지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뭐 이런 것들 오는 거는 회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기록해 주시면 된다. 요 정도까지만 정리해 주시면은 자본 계정은 여러분 회계 2급에서는 충분하리라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부채와 자본 계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